안녕하세요. 올해로 40살이 된 여성입니다. 제 과거에는 매우 불행한 일들과 매우 행복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면서 무척 어렵고 구박을 많이 받은 어두운 일들과 결국 부모를 다시 찾은 행운한 사건이 있었죠. 고아로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고난을 이겨내며 내면의 힘을 더욱 길러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치게 되었던 시기도 있었죠. 저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랐던 것은 고아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어찌나 희미한지요. 어떤 여성분이 제게 말도 없이 고아원 앞에 데려다 놓았는데요. 그분은 어딘가에서 저를 데리다가 작은 방 같은 곳에서 밥을 주시고 잠자리를 만들어 주신 뒤 그곳으로 데려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낸 것인데 제 부모님과 다른 지역의 시장을 둘러다닐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모님이 물건을 사러 가시다가 제 손을 놓고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다고 해요. 그 사실 때문에 제 실종된 고향을 찾는 것이 한결 어려웠습니다. 그 여성분은 제게 데리고 가시면서 저를 자신의 딸이라 부르게 강요했던 기억도 나고 예쁜 옷을 입히고 집안에서만 보내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며 좁고 어두운 방에서 계속해서 밥을 주시고 재우시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생각해보면 그녀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딸을 키우기로 결심하고 데리고 온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책임지고 키우지 못할 거라고 해도 왜 남의 아이를 대거나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한 아주머니 집에서 잠깐 머물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사회로 나오게 되었고 어떤 비전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며 고민 끝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돈을 벌면서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몇 년간 저도 갑자기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었는데 미움과 원한도 있었지만 당연히 피로가 흐르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부모님이 찾고 싶어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연락을 기다렸지만 이미 헤어진 부모님과 연락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소도 기억나지 않았고 엄마의 모습만 기억할 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작고 마르신 엄마의 따뜻한 품만 기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움 없이 어린이집에서 3, 4살짜리 말썽꾸러기들을 돌보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딪히며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워낙 소모가 많은 직업인지라 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제 귀와 몸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또 안 오셨네요. 오늘도 오 라트에 드시나요? 따뜻한 라떼 네 맞아요. 부드럽고 달달하게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완전 저열일 앞에 팬클럽 됐어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한 커피 하거든요. 점심 안 계시면 제가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카페 사장님은 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료를 마시다 보니 서로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지만 뭐랄까,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많았고 말투나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늘 악바리 근성으로 쟁취해야만 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급하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기에 제가 오히려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도 퇴근 후 바로 온 제게 너무 배가 고파서 주말고 떡도 주시고 비스킷도 주었다. 어느 날에는 추가로 음료도 한 잔 더 주었다. 매일 이렇게 음식을 찾아주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 50대라서 이 정도를 해주어야 할까요? 아니, 그래도 음료 한 잔을 더 주면 어떨까요?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어린아이처럼 착하시네요.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찾아오시는데
손님은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네요. 오히려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도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님과 사장의 관계로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이성적인 것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자가 싱글데디라는 것을 알게 됐고 순간 아이가 저와 같이 엄마 없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불쌍해서 한번 카페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고 그렇게 그 사장님의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아빠를 닮은 외모의 귀티가 느껴지는 그 아이는 입고 있는 옷 하나도 해외 명품 브랜드였지만 그때 제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비싼 걸 입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입고 있더군요. 저는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점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 남자의 부모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왔다는 것부터 어린 시절 아이스하키를 했었다는 이야기, 전 부인과의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유명한 고급 호텔에서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하다못해 제주도의 땅과 건물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까지 들어서 입이 떡하니 벌어졌다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고아원 출신의 부모도 없던 제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죠.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도 괜시리 불안감에 사로잡혀 저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저 선생님, 부잣집 남자들은 어때요? 그런 남자 만나는 거 어떨까요? 아, 선생님, 부잣집 남자 만나 누군데? 얘기 좀 해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너무 어렵게 철았는지라 그들의 생활을 잘 모르거든요. 부자로 살아온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그냥 궁금해서요. TV에 보면 많이들 나오잖아요. 내 친구가 부잣집이랑 결혼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고급 음식만 먹고 엄청 며느리 무시하고 구박하고 친구가 기계 정도로 생각한다며 오는 전화가 왔다. 숨이 막혀 미쳐버리겠다던데 그렇구나. 정말 TV에서 보는 것과 똑같구나. 왜 그렇게 겁을 먹어? 그건 친구의 일이고 실제 삶과는 다를 거야. 난 그렇게 살아도 돈이 있고 평생 남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감수할지도 몰라. 제발 나도 부잣집 남자를 만나고 싶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니 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내 감정이 혼자의 상상일 수도 있으니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 며칠간 다른 카페에 가보고 피해봤지만 호감 있는 남자의 연락이 다시 그곳으로 이끌어갔어. 감정을 솔직하게 해보기로 결심했어. 더러운 거 무서워하며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용기만 있었던 것 같아. 일이 끝나면 계속 가던 카페에 가서 라떼를 마시곤 그 남자와 대화도 이어가고 있어. 나는 고아원에서 자란 얘기도 해주었고 그 남자가 힘든 일을 이해해주는 눈치도 먹었어.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부자들은 비록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즐길 수 있으며 자만스럽게 여겼던 제 모습을 기가 막힐 정도로 멋지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는 나의 출신에 크게 감사해야 하지 않는 듯 했는데 결국 우리는 몇 차례 교류한 후 연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남자의 아이 때문에 우리 사이가 발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부잣집 아들인데 카페까지 운영하는데 만나게 되는 여자들이 이유 없이 기피했던데요. 저는 그 남자의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돌봐주었고 마주하는 그 남자의 어머니와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혹시 만났었다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당시 남자는 그의 어머니에게 나를 연인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개했다고 하네요. 결국 주말에 노는 시간을 가져주겠다며 외면하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난처했어요. 카페에 가서 마주칠 일이라곤 상상조차 못했는데 거기에는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줄 알고 있는 중년 여성이 계셨어요. 그분은 멋지고 고상한 분위기를 지니고 계시기에 나는 강렬한 눈빛을 받았어요.
어떤 약을 말한 사람이 누군지 물으며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려보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의 남자친구의 어머니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몸매는 명품이었고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신 고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엄마 크게 있어. 거기에 말해. 아가씨, 참된 말씀이야. 앉아서 얘기할까? 영어도 못 알아듣는 채로 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카페에 앉았다.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는 정말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이어갔어. 자기 아들이 지금 시험 대디라는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야? 코아 어린이집 선생님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 해. 어디서도 주제를 모르고 처지가 그렇다고 무슨 내 말 알았겠어? 서로의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뜻이야. 너도 이해했을 거야. 그 말을 끝내고 일어나서 나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 너무 황당하고 비참하고 모든 게 엉망이 되었던 기분이었어. 진짜 부잣집 아들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건방지게 사람을 대하는 걸 많이 보나 봐. 돈이 좀 많다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돈 없고 고아 출신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잖아? 그날 이후 식사를 거의 건너뛰다 몸살까지 났는데 일주일 후에 내 속에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남자친구를 자주 만나는 동안 내 배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결혼을 하고자 했지만 결혼 후에는 상황이 예상외로 어려워졌다. 남편은 모든 일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며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한량이었고 모든 결정을 자신의 엄마에게 의지하여 내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남편의 편안한 태도와 점차 심해지는 절망감으로 인해 어린이 10가지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안에서의 세심한 관리와 청소도 남편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세상에 누가 해도 안 본 홈파티를 하는 9만짜리 카소토에 초롱하게 소개되면서 전 며느리는 입덕 한 번도 안 하고 밝게만 웃고 다니는 마치 아주 당당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이게 뭔가 이상한 행동이라 생각하며 제가 입덕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모니 뒤에서 비교적 좋은 가문 출신인 전 며느리와 나를 비교하면서 비판을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듣기 싫었어요. 버릇없는 말을 하며 무례한 짓을 하는 제가 목을 무르는 기분이 들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나 잠깐이라도 제 방에서 쉴 때를 못 보는 것이 기분 나빠서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장을 나가게 하고 식사할 때마다 단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디저트나 야채를 손질하는 것까지 함께 하라는 얘기도 했죠. 도우미 아주머니는 키 하나엔 매우 연약해 보이는 체격의 여성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지 정말 깔끔하게 일을 잘하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면서 일을 도우려고 하자 따뜻한 말로 도와주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관 쪽 2인이 앉은 식탁에 이어 세 번째에 앉았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며 응답했죠. 아니요. 이거 맨날 혼자 하고 있는데 돕는 것도 없다니까 라는 얘기에도 제가 입덕이 심각하고 쉴 틈이 없는데 일부러 그런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여기 몸을 쉬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여기 갱심하고 아주 먼 길 있습니다. 어디니세요? 여기 매일 같이 왔을 팀도 없으셨겠죠. 그러세요. 나는 딸을 지는 축 못 보신 천벌을 받아 이정각으로 따뜻하신데 왜 곧 그러세요? 아니요. 자신의 아픈 과거가 있으시다면서 제게 마리마리 잘해주시는 동이 무능한 운이에게 많이 얼려글은 숙신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니 이틀 눈에 저를 보이쉬며 한숨을 쉬며 말씨를 씌우고 어떤 행동을 할다내면 가정교육을 하며 잔소리를 쏘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지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매우 많은 똑똑한 유능한 여자아이들이 많이 외입 들어옵니다. 출린도 모르는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해외에서 교만하려고 하면은 배우지 않고 교원에서만 사았으니 복층 아니라게는 생지나요. 저 잘 약할게요. 잘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야요. CMC가 말했죠.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야겠니 아니에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 업계 CM을 어떻게 처리하려 들어도 큰 도움은 없어. 거기에 반환된 애들은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수미는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란 똑똑한 아이예요. 이처럼 잘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속속거리나 배우진 않았을까 걱정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뱃속 아이 같아 들어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시모는 입이 터지면 심한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은 도우미 아줌마예요. 이번에도 아줌마가 물어봐서 시모 정신을 돌려보라고 해요. 삼원 씨,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 애와 얘기하는 것을 왜 갑자기 끊어요? 미안해요, 사모님. 급히 지금 준비해야 했어요. 싱싱한 재료를 사려면 일찍 가야 해요.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장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준비했던 중식 요리로 잘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세요. 싸 보이지 않고 고급스럽게 준비했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저로서는 눈물이 나게 행복했어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엄마가 있다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가끔 하소연을 했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며 너무 태연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민지에게 조금 소홀해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할머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양로 할머니의 입장에서 여보, 그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시는 게 문제야? 내가 고아인 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 물론 나는 당신과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한 건 잘 알아.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데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면 난 정말 힘들어. 그만 좀 해줘. 자기야, 난 진짜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당신이 계속 이렇게 징징거리고 우리 엄마를 싫어하면 나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그만해줘. 제발 그만해. 남편은 제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가끔 하소연조차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 남편 하나를 믿고 앞날을 참고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정말 실망스러워. 남편의 첫째 딸인 민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동생이 태어나자 제게 점점 못된 언행을 보이기 시작했어. 시모의 영향이 있는지 자신과 동생을 제가 비교하면서 자기는 제 딸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제가 아빠를 빼앗아갔다고도 했어. 어느 날은 가까이 다가가도 소리를 질러 방에서 쫓아내기도 했어. 결혼 전에는 아주 잘 지내며 유대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15년에 걸쳐 괴롭힘과 고통에 죽겠을 지경이야? 남편의 딸까지 이렇게 대해줘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어. 한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겨우겨우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친엄마를 찾은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즐거워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지만 지금 당장은 만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를 찾아올 테니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라며 사정을 해보았지만 개인정보 보호상의 이유로 연락처도 알려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던데요. 다시 한번 제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를 버려둔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역설적으로 용기를 내서 한 편의 편지를 써서 이 무시를 당한 기분도 나누고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간절히 얘기했어요. 그때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런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라고 물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미쳐가겠다며 울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일어나 방으로 향해 슈슉. 거짓 사모님 오시기 전에 끝났어요. 필요 없어요. 공주님이 뭘 무서워하면서 나를 괴롭히나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없어요. 끝이다. 필요 없어요.
엄마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살아있는 쓰레기가 무섭게 쓰여요. 2번 버림을 받다니 충실하지 않은 년아, 큰 소리야. 아줌마, 도적 고아로 무시해주세요. 그렇죠. 마음대로 무시하세요. 검소하게 살아있는 그런 년이라고요. 어렵게 찾았는데 다시 한번 버려진 고아가 되어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잠깐,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응, 여기 왼팔 좀 참봐. 왜 이래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생겼다 아닌데 크게 무엇이 그리 나빠요? 참광고 구참다만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아주 머리가 술 떨어지는 재회로 왼파의 옷을 벗겨버리고 겨드랑이에 있는 나의 흉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얗게 질린 아줌마의 얼굴을 보고 왜 이러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내 머리가 돌면서 천장이 360도 회전하기 시작해서 나는 중간중간 기억이 끊겼다. 나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제 방 침대에서도 구토를 했다. 어떤 도우미 아주머니가 내 옆에 와서 등을 두드리며 약을 주셨다. 나는 7에서 8년 동안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한 컵의 포도주를 한 모금에 다 마셨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떠보니 시모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부끄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었고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황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모는 마치 나를 보고 배울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며 사과했다. 이후 우리 아이를 빼앗아갔다는 행동과 술 등을 자제하지 못해 속상한 일이 있었다. 또한 모르는 출신과 함께 한 행위에 대하여 후회하며 도우미 아주머니가 찾아왔을 때 심려스럽게 되었다. 따라서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다. 뭔가 분한 듯한 표정으로 시모가 내게 뭔가 화를 낸 것 같다고 말하며 쏘아보았어요. 그때는 시모가 내게 화를 낸 이유만 알고 있을 뿐이었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시모가 억지로 일을 시켜려고 할 때마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모습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눈치를 살며시 보며 물러나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시모에게 그만두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아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린 아주머니를 보며 절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날 쳐다보며 이거 하래, 이거, 라고 이렇게 고함치고 뭐라고 했는데 웨잇, 아줌마야, 청문 미쳤어? 10년 넘게 똑같은 말만 듣다 보니 마음이 다소 흉했어요. 아줌마가 미쳤나? 이 집에서 어떤 슬럽든 뭘 해도 된다고 착각한 것 같아 그동안 그러던 아줌마는 이제 난양 받으시니까 설정을 해라. 알겠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정말로 잘해드리겠어요.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15살 소녀는 도우미 아줌마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자신에 대해 왜 그렇게까지 잘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중립적인 스타일인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아줌마를 보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녀의 이상한 행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커튼, 베란다 테이블 등을 모두 깨끗이 닦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너무 많은 일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화장실까지 청소하라고 직접 시켰습니다. 아주 깔끔한 스타일의 도우미 아줌마가 있는데도 끼어들어 일을 시키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부은 소년을 보며 취급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지만 아줌마는 이에 대해 욕설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난처한 상황에 어디를 봐야 하는 건지 이게 진짜 문제야. 봐서 뭐 어떤 더 있냐. 구분도 못해서 어머님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쳐다본 것일 뿐인데. 어머님은 정말 무서워.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지. 부모가 살인자라 해도 믿음직스럽겠어. 더러운 눈빛이 사람처럼 살기 싫어지게 만드네. 저렇게 어린 눈으로 쳐다보니야? 어머님은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너무해요.
참다 참다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시모에게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울면서 달려와서 할머니 나쁘다고 했대. 자기 생각에 할머니가 엄마를 울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 거겠지. 시모는 그런 말이 곱게 들리진 않았거든. 아이를 붙잡고 등짝을 때렸네. 뭐 놈아, 나 나쁘냐고, 나 나쁘다면, 더러운 집 놈, 내 이 자식아, 오늘은 이 토끼의 입맛 고쳐야겠어. 너희가 낳은 아들 같은 얼굴도 지혜롭게 닮아간다면 손주로 받아줄 수 있을 텐데. 맞아, 어디서 굴러나다가 내 아들을 붙잡아 난. 아니야, 나는 너 오늘 꼭 습관을 고쳐 주마 어디 또 한 번 말해봐. 시모의 억지로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찾고 있던 시모를 붙잡았고 아이를 데리고 제품에 안주겠어요. 너 원치 않아도 정말 이 집에서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아들은 뭐 잘한 거 있어요? 내가 도와준 것을 감사하길 바라요. 알아요. 유아기를 지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제대로 한 것이 있기나 해요.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계속 그렇겠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식일 뿐이에요. 부모를 제외하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나 죽이게 하지마 나도 이 집에 살기 싫어요. 당장은 나를 만날 거예요. 이 집에서 못 나가게 해줄 거야. 너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 가도 부모가 없는 건 우리 아들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 너 이 집에서 평생 맥구박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못 참아서 시모와 이혼 선언했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온 몸을 흔들며 도자기를 던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를 도와주던 여성이 사모의 팔을 잡고 사모의 뺨을 때려서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우미의 행동에 황당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도우미는 사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무해. 내 딸을 그렇게 대하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그만해. 넌 정말 추잡해. 넌 부유한 가문 출신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도우미는 미친 듯이 우리를 비난하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을 괴롭히지 마. 너는 정말 미쳤구나. 너무하게 돌았어. 내 손주까지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도우미는 우리를 끌고 밖으로 나가라며 말했고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 있었죠.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너를 알고도 모른 척해야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정말 내 엄마예요. 아줌마가 내 엄마라고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놀러 갔다가 너를 잃어버렸고 아빠는 그 다음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다 엄마 탓이에요. 이런 못난 내미 탓이라고. 너를 잃어서 비참하게 만들고 아빠를 죽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일 때 어떻게 너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줌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내 딸이랑 나이가 똑같은 너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을 때 설마 했었어요. 정말 이런 인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념했어요. 그러나 너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아빠가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걸까요? 경찰에서 전화 오기 전에는 조금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울면서 말하는 아줌마, 아니, 엄마를 보며 제가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더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서러움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곁에 있던 아이도 오는 저희를 보고 울었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메고 진정이 다 났어요. 빠져버릴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말 못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 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분명히 시장에서 잠깐 물건을 사고 있던 찰나였는데 거기 있던 시장 사람들 중에 누군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 아빠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야 하지 해가 지도록 단 미치광이처럼 더 많이 찾으러 다녔었어. 아, 엄마야, 나 그때 어떤 여자가 다 데리고 갔었어.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화도 내고 막 잘 해주기도 하고.
그래, 썼던 기억이 다 정말이야. 엄마야, 어느 세상에나 어떻게 큰일이 그렇게 미친 것이 너를 꼼꼼히 숨겨두니까 더 찾기가 어렵지. 그때 네가 얼마나 예뻤는데 크고 동그란 눈에 바가지 헤어스타일까지 완전 인형 같았어. 어떤 못된 년인지 아주 내가 지금이라도 찾아서 찢어 죽이고 싶어. 정말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너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채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어? 네 아빠랑 나랑 일도 안 하고 밤낮으로 청구착지로 더 찾으러 다녔었는데 해도 안 되니까 매일 술만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야지. 그러다가 정신줄 놓고 옷도 안 입고 막 길거리 헤매기도 하고 그러셨었어. 너를 얼마나 예뻐했다고. 그러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아빠를 찾았어. 지금 당장 가자. 아빠한테 가요. 그날 밤을 함께 보낸 후 다음 날 바로 납골당에 갔어. 아빠의 사진을 보면서 어릴 적 아빠가 나를 안아줄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빠, 늦었지만 끝내 아빠의 이름을 불어보았어. 아빠, 왔어. 미안해, 늦게 와서. 아빠, 넌 잘 지내고 있나? 얘기해줘. 벌써 다 크고 어른스러워진 나. 아줌마가 될 줄 몰랐지. 아빠, 찾았어. 우리 딸, 잘 있어? 가족놀이를 하기 위해 나중에 만날게. 내 딸, 내 손주를 많이 사랑할 거야. 아빠, 그때까지 기다려줘.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납골당에서 나왔어. 그 순간 찾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게 되었어. 엄마가 일해온 대가인 퇴직금과 짐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 우리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 시모가 놀라며 우리를 보자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어. 한나는 다가족,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사는 바, 내게 개처럼 일한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 바쁜 남편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것을 밝혀줄 테니까. 증거가 없다고 알았어? 내가 바보냐.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거짓말하도록 남기지 않겠다. 사장님은 맨날 해외 출장을 가고 있는데 김 기사도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말했다. 바람을 피우려면 한 명만 만나야 한다. 이리저리 만나고 버렸다간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내 딸에게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충분히 챙기라고 했다. 알았어? 아니면 어떤가? 이게 정말인지 알겠느냐? 그리고 너를 안 찾은 내 딸을 찾았다. 나는 안 돌고 팩이냐 하면서 그 머리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 나는 돌아설 거라. 너 이거 알아? 나는 말했다. 내지 마. 내 여동생을 가져갈 거라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이사 처리하는 게 좋겠지. 이럴 거 알았어? 내 나이보다 2살 어린 사모님이 말한 대로 지가 뭐라도 해내려다 보니까 그러지. 나는 말했다. 어디서 이 모녀들이 나에게 나무라는 게 그냥 나도 이럴 거야. 근데 그 부인들이 더러운 속담이나 말하면 나도 김기사 태도로 지탄할 거야. 그렇게 알아? 나보다 당신은 훨씬 많은 것을 잃을 거다. 난 아무것도 잃을 건 없어. 내 손주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대담하게 일행을 이끌고 갈 준비를 했다. 남편은 나타났습니다. 그 놈은 끝까지 자신의 엄마의 울타리에 숨어 있어 나에게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어머니만 핑계로 삼았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아프다며 제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쨌건 자신의 첫째 딸만 챙기고 제가 낳은 아들은 잘 챙기지도 않는 남편이 죽을 만큼 짜증났어요. 아마도 그것도 시어머니가 자기네 빗줄이가 아니라고 계속 말해서 남편이 제가 낳은 아이를 싫어한 것 같아요. 그 성격의 유전자 검사를 벌써 했을 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후에 엄마가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샀고 오손도손 살게 되었답니다. 걱정했던 위자료와 엄마의 퇴직금은 빠르게 통장에 입금이 되었더군요. 자신이 한 짓이 더럽게 느껴집니다. 무서워서 그랬나 봐요. 매달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나쁜 아빠라는 곳에 양육비를 안 주면 공개한다는 사이트도 있나 봐요. 아마도 크게 놀라서 그랬던 거겠죠.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 같지 않죠. 엄마와 나는 위자료와 퇴직금으로 식당을 개업했는데
최선을 다해 음식도 맛있고 친절해서 장사가 잘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함께 없다는 게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요. 늘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며 오늘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으시더라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좋은 길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찾은 것처럼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